먼저 이 귀중한 생태 소양 교육에 불러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연구 단장님과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장수환 교수님 그리고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코스타리카의 뿌라비다와 체험 교육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소아메리카 학을 공부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생태 소양 교육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명 아닌 변명 왜 여기까지 또 코스타리카 이런 생태 교육을 얘기하게 됐는가를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메소아메리카를 공부했습니다. 그 메소아메리카는 그 멕시코 중부 지역부터 해서 이 코스타리카 북부 니코야 반도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야, 아스테카 이런 문명들을 연구를 하고요. 오늘은 생태지만 사실 저는 이제 문명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메소아메리카 쪽에도 이제 다양한 게 많은데 우리 외대에서도 번역한 코스모비시온, 이 코스모스, 자연과 인간이 사는 그런 세계관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플로라이 파우나입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 나눠서 식물계와 동물계를 먼저 공부를 해요. 그 지역에는 어떠한 식물들이 사는가, 예를 들어 신화 같은 거를 공부를 해도 옛날 사회는 이제 그 지식 체계라든지 에피스테메가 자연계, 식물, 동물하고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마야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세이바라고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한 몇십 미터 올라갑니다. 그거 자체가 우주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아스테카 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인장 있죠? 사막이 있고 호수가 있고 사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선인장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테카 제국의 건국 신화 이런 걸 보면 그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죠.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신이 동물로 화해해서 앉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지구, 물 위에 선인장이 자라죠. 그래서 선인장 자체가 우주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의 창공에, 그죠? 멀리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독수리죠. 그래서 태양이 독수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침에 떠서 매일, 그죠? 저 정점, 천정까지 갔다가 내려가죠, 그죠? 그 독수리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메타포를 통해서 표현하고, 메타포란 것은 이제 그 당시는 언어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 수천 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독수리나 이런 걸 통해서 태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작은 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새, 꼴리브리, 그죠? 그게 아스테카 제국의 태양신인데 그 꼴리브리 새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떠서 천정 갔다가 오후에 이렇게 지죠. 그러나 1년을 중심으로 보면, 그죠?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간 원주민들이 이 신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저 베링해가 아직 붙어 있을 때 태양을 보고 건너갑니다. 사냥을 하니까 그 술록, 사슴 이런 것들을 따라서 태양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이 되겠죠. 태양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 나중에 안데스까지 쭉 내려갑니다. 안데스도 그래서 태양을 숭배를 하죠. 거기 정착을 해서 살면서 초기에는 정착 안 하고 계속 사냥을 했겠죠. 거기에 있는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러다가
옥수수를 심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형성하고 보니까 그 태양을 정착해서 보겠죠. 같은 자리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겨울에 해가 뜨고 여름에 해가 뜨는 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지 때는 해가 쭉 내려가요. 그죠? 우리말에 다시 서죠. 그죠? 다시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평선 기준으로 보면 해가 갔다가 다시 옆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겨울에 12월 달 크리스마스쯤 되면 동지죠. 정확하게는 해가 제일 갔다가 해가 제일 약하죠. 쭉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당시에 태양은 독수리처럼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태양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거를 벌새, 작은 벌새로 상징을 해요. 그리고 새 중에서 거꾸로 날 수 있는 새가 벌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와들 언어로 그대로 씁니다. 우이실로포츠틀리 이렇게 되는데 우이실리는 벌새고 오포츠틀리는 왼쪽입니다. 왜 왼쪽이냐면 태양을 이렇게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는 동지가 제일 왼쪽입니다. 왼쪽에 갔다가 약하게 살아나옵니다. 다시. 굉장히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 동물들 자체가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생태 이런 옛날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그죠? 당연히 그게 신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다 신으로 되는데 신적인 그런 이제 성질을 해서 신성, 신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신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도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 동물의 그런 속성을 그래서 신성을 표현해서 그냥 우리가 잡아먹거나 뭐 사냥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런 성질을 부여하죠. 신성을 부여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 우주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주도 교수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무속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당집 한번 대나무를 꽂죠. 대나무가 쭉 올라가잖아요. 땅과 여기서 우리 아까 표현했던 대지의 신, 땅과 하늘을 연결해 줍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 신성한 나무.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군 신화의 박달나무. 아주 밝은 나무죠. 실제로도 희끗희끗한 게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코스모비시온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연하고 같이 사는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 신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동물계, 자연계, 익숙하면 이제 플로라, 파우나 이래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도리어 생태 소양 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태 소양 교육? 제가 또 생태 교육 이런 거는 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코스타리카에 관심을 가졌던 게 당연히 거기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이잖아요. 그 니코야 반도라고 코스타리카 지도를 보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위쪽에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나와들러 아스테카 사람들 전에 테오티후아칸 사람들 쭉 문명이 몇천 년 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야보다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 오토만계하고 다른 언어 메소아메리카가 내려가서 코스타리카 지역도 메소아메리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처음 코스타리카를 가서 보고 사실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되는데 메소아메리카 중심권이 멕시코잖아요.
과테말라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저 변방이고 뭐 별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굉장히 나중에 한 10여 년 넘어서 가서 봤는데 거기 있는 박물관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그 옥종류로 해서 세공들 수천 년 전에 굉장히 많고, 그 멕시코에는 없는 옥수수 갈아서 먹는 메타테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고, 그러고 박물관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누가 뭐라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보게 됐고, 또 다른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멕시코에 한 20여 년 공부를 하고 뭐 다른 일도 하다가 또 쿠바에 본의 아니게 가서 이제 학생들 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뭐 쿠바는 가보고 싶었던 나라기도 하고 그전에는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요. 근데 가서 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 공부와 연관시켜서 카리브 쪽에도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쓰는, 심지어 뭐 옥수수 이런 게 스페인어로 마이스 이런 말들이 거기서 오고 다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원주민 문명도 그렇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쿠바가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혁명을 하고 나서 그 문명 퇴출 운동을 합니다. 그 혁명까지 했으니까 군사정부에서 1년 만에 그냥 확 다 해요. 그 제가 갔을 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시골 구석구석을 이제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러죠? 구전 문화. 우리 제주도 가면 옛날에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또 다르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에도 뭐 생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못 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다 그게 이 달러, 그죠? 달러가 들어오는 거고 돈의 거니까 그냥 멕시코에서 경험했던 단순한 친구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일하기도 의외로, 뭐 이런 말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혁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료주의가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해서 심적으로 너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직 뭐 달러로 월급을 받고 하니까 코스타리카를 가보자. 또 가서 받는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랄까 사회주의랄까 좀 이상적인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기 써놓은 것처럼 뿌라비다가 인사말이에요. 뿌라비다가 아주 진짜 해맑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요. 그냥 볼 때 인사하기도 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기도 하고. 근데 뿌라비다가 스페인어인데 뿌라는 영어의 퓨어 순수한, 비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삶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근데 스페인어는 이 형용사를 보통 뒤에 쓰는데 비다 뿌라 해도 순수한 삶이 되겠죠. 그 뿌라를 앞에 붙인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강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보자면 온전한 삶이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코스타리카의 뿌라비다와 체험 교육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좀 글쎄요, 짧은 시간에 다 그 나라를 이야기는 힘드니까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중남미 다른 나라 중에서도 사람의 삶의 양태라든지 언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삶에 녹아있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게 표현이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와서 그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우리 장수 선생님이 불러주셨는데 코스타리카 한번 이야기해 주시라. 그리고 실제로 코스타리카는 우리들한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태 관광, 그죠? 생태 관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우리 중남미 하면 우리 잘못하면 중남미 보세요. 저렇게 됩니다. 포퓰리즘입니다. 굉장히 그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소환되는 이유가 민주주의 지수라든지 행복도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중남미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부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코스타리카 펠리시타디 에두카시온 적어놨는데, 일단 그 사람들 자체가 사람이 사니까 행복, 그리고 and 교육이라고 적어놨는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육. 그리고 물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의 진정성, 절실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면서 가능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를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앞에 강아지처럼 생긴 요 있죠? 뭐 같습니까?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죠? 얘가 이제 나무늘보인데, 이 코스타리카가 최근에 국가 상징 동물로 이 나무늘보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야기도 시작할 겸 해서 나무늘보 요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 요거는 보시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쇠로 돼 있잖아요. 보호소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한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보호소에 가 있는 여기를 갖다 놓고 첫 번째에서 나무늘보 코스타리카의 상징 동물로 추가. 이게 우리 인류세를 맞아서, 인류세가 안트로포세인, 영어로 시대 인간이 문제죠. 인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6차 대멸종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의 생태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코스타리카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인구는 몇백만이 안 되고요. 근데 왜 코스타리카인가? 그 생물 다양성,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반도 안 되는데 그 생물 다양성은 몇 배 이상으로 굉장히, 왜 그런 조건일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생태론적 관점 전환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코스타리카도 그 민주주의 이런 걸 강조하다가 또 살아야 되니까 생태 관광을 하다가 그다음에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 환경주의적인 관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꾸 추가가 되면서 관점 자체가 생태주의적으로 변화돼 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뿌라비다, 삶과 행복, 그리고 교육, 공존의 삶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타리카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그냥 뭐 애들 가르치는 거다가 아니고 굉장히 그 절실함이 있고, 그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교육이란 것은 저거예요. 우리 후세들, 내 자식들한테 뭔가 바라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것, 진짜 하고 싶은 것, 그죠? 너는 이렇게 되라, 그죠? 우리가 가끔은 그러죠. 그 미국을 많이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도 애들을 유학 보낼 때는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게 왜? 그래야지 편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겉으로는 뭐 반미도 이야기도 하고 비판도 했는데 내가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진짜로 보면 미국, 영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나눠서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1948년도 되면 그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고, 그죠? 외부적인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작은 중미 인접 국가들이 있지만 군대 자체를 해산을 하고
그 에너지나 예산을 교육 쪽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나 선거제나 이런 거를 애들한테 나는 선거도 안 가면서 선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에 대한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 키워드가 공존, 함께 사는 삶, 사람들 간에 살 수 있는 그나마 우리 20세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민주주의.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애들한테 말 그대로 몸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이 넘어서면서 실제 경제적으로 절실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생태주의적, 사람과 이 자연 자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생태주의라는 여기 말에는 밑에 보면 이제 생태공원 뭐 지속 가능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저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립공원을 만들고 이러면서 가끔은 딜레마가 생겨요. 국립공원을 만들면 거기 살던 사람들 개발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생태주의적으로 가면 여기서 우리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 자체가 바뀝니다. 사람을 배제한 뭐 동물을 위해서 사람을 배제를 시키거나 쫓아낸다가 아니고 사람 포함, 그죠? 자연과 함께 사는 공존,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코스타리카를 왔던 것은 그 메소아메리카의 꼼비벤시아, 코스모비벤시아, 우주론적인 그 세계관 속의 삶, 코스모비벤시아, 그 다음에 현대 마야인들, 그 다음에 그 사는 그 코스모비벤시아에게 꼼비벤시아,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결국 코스타리카가 생태 관광 이런 것과 생태주의와 합해지면서 교육의 문제.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 사람한테는 단순히 그 생태 교육을 따로 떼어서 생태 교육만 하자가 아니고 사는 모습, 현재 모습 잔재, 존재 양태 자체를 그대로 교육시키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로서 푸른 깃발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자. 우리나라가 관광인데 관광을 중요시하는데 바닷가, 코스타리카가 말 그대로 아주 풍요로운 해안이잖아요. 해변 이런데 그 해변을 어떻게 하면 오염을 안 시킬 것인가, 그 위락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이런 걸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수질을 관리할 것인가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괜찮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교육, 그죠? 애들. 그러다가 지금은 굉장히 카테고리를 확대해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생태적인,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법인까지 제가 25년간 쭉 연구 결과 프로젝트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태 쪽 그 법인까지 결과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존의 삶으로 가는 게 생태 관광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늘보 이렇게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해놓고 교재들, 애들부터 해서 실제로 법령을 제정해서 애들 학교 교육부터 국가 그걸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관련법 쭉 나와 있죠. 국회에서 인준을 해서 법률로 제정을 합니다. 정부기관 이런 데부터 그 관광청까지 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편, 요즘은 우표를 많이 안 쓰지만 우편 이런 것도 발행하고, 그래서 나무늘보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나무늘보를 보면, 나무늘보는 중미, 코스타리카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 남미의 아마존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우림에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로는 나무늘보, 스페인어로는 페레소소, 슬로우스, 영어로 느리니까 느리다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너무 느려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요 밑에 있네요. 1m 가는데 한 1.5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걸어가면 빨리 가잖아요. 얘가 포유류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느린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얘가 상징 동물로 할 때도 굉장히 아주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제일 느린 동물을 보호를 하고, 여기 또 사람이 개입돼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유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린 게 신진대사가 느려요. 얘가 위가 나뭇잎만 먹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위가 있는데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대요. 한 번을 지나는데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다 소화가 되자면 한 달이 걸리죠. 그래서 화장실을 한 일주일에 어쨌든 볼일을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무에서 내려오고, 그 진짜 말 그대로 늘보죠, 그죠? 이러면 그래서 우리 나온 김에 간략하게 요래 봤고요. 그리고 두 발가락, 세 발가락인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 저 지도를 보시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저 제일 위에 잘로 간 부분이 중미, 코스타리카가 중미의 해변으로 가면 굉장히 열대 지역입니다. 산악지대로 가면 3,000m, 거기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워서 잘 알듯이 100m 올라가면 0.5도씩 떨어지잖아요. 그 기온이 그렇고 해서 당연히 코스타리카가 그 식생이 풍부할 수밖에 없죠. 저기 열대 우림부터 해서 아마존까지 쭉 많이 삽니다. 나무늘보가 두 종류가 있대요. 저도 이번에 차 타고 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나무늘보는 알고 있었지만 발가락이 두 개, 세 개가 있대요. 분포 지역이 나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개 발 있죠. 여기 두 개가 있고, 근데 뒷발은 다 이렇게 세 개래요. 발톱이. 얘가 발톱이 그 발가락이 있으니까 발톱이 있겠죠. 발가락은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발톱만 보이는데, 얘가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서 나무에 걸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얘도 아기 때는 이쁘죠. 그런데 실제로 나무늘보는 좀 크면은 이쁘진 않아요. 나무늘보가 하도 느려서 이 털에 나무 이끼가 자라고 이러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늘보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이제 연구보호재단, 연구하고 이런 재단인데 보존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단은 여기 원래 본부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산호세,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소나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뭐 어미 이런 애라든지 사람들이 잡아왔다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아마 학술 자료들은 이 재단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 재단이 있고요. 뭐 후원도 받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해서 제가 찾은 자료들도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거 동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애기 나무늘보인데 이렇게 달려 있죠. 나무늘보 페레소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호소입니다.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제가 캡션을 달아야 되는데 제 아직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스페인어를 그냥 해놨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온 보호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키우죠. 아기들을 키우는데 나무늘보들이 보호소 와 있는 이유가 행동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동작이 느리니까 이 아기 때는 이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잡아서. 그죠? 가능하겠죠? 아주 나무늘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 큰 나무늘보들은 멸종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호소에 갖다 놨는데요.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스페인 알아들으신 분들 그러겠지만
나무늘보를 이렇게 잡으러 가서 안 빠르니까 제배 당겨요. 그러면 엄마를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세게 잡아당기니까 키우려고 데리고 온 애들은 근육이 다 늘어나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개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덜 받게 인형도 주고 우유도 이렇게 먹여서, 그죠? 이렇게 키운 다음에 좀 나아지면 자연으로 방생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느리니까 강아지처럼 뛰어다닐 일도 없고 집에 갖다 놓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얘는 근육이 약해서 다리로 서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걷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얘 이제 여기는 보호소입니다. 연구재단하고 다르게. 결국은 인간이 문제란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그 베링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계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만 해도 나무늘보나 기후가 지금하고는 달랐으니까, 그죠? 베링해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 쪽 붙어 있을 때니까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 조사해 보면 멕시코도 이 거대 나무늘보가 있었고 아르헨티나까지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보이죠? 이 돌창으로 찍고 해서 이게 박혀 있거나 이런 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얘들이 멸종하는데도 일조를 했겠죠. 그리고 아메리카 가서 거기에 있는 거대 동물들이 사라지는데도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요. 그래서 인류세의 사람들이 주범이 되는 거죠. 이 나무늘보도 그런 면에서 제가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태 소양 교육, 그리고 이 코스타리카가 하면서 제가 이 생태 오늘 또 와서 말씀드릴 것도 사실 뭐 생태 소양 교육 아까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드리고 하셨습니다만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고, 그죠? 생태 소양 교육이란 게 저 같은 사람은, 그죠? 단순히 생태학이나 생태학 자체나 교육학, 그죠? 아니면 가르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특히 저 같은 공부를 하거나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인문학적으로 인간이 관계가 돼요. 그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 그렇다고 사람이 생태학을 연구를 하고 생태 소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기는 그러면 요즘 애들처럼 엄마 이 닭다리, 이 치킨 닭다리는 이거 뭐 하는 거야? 걷고 다니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해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회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은 왜냐하면 우리 법인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인간이 이해관계가 개입이 됩니다. 기업, 그죠? 기업이면 다 이윤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또 연관이 됩니다. 단순히 인문학자들이 가치관과, 그죠? 인식론과 이거를 한다고 쳐도 실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인문학과 사회학,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서약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런 면이 실제로 코스타리카에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도 멕시코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멕시코에도 생태관광, 생태는 게 많아요. 근데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몇십 배가 되니까 한쪽에서 해도 모르고 실제로 생태관광이 멕시코 학자가 해서 수십 년 전에 해도 듣느니 금시초문이다. 이런 사람도 많고 생태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몰라도 살아요. 근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이나 생태보존지역이나 생태관광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5%.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요를 차례대로 보면 코스타리카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생물 다양성, 생태주의적인 관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요즘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그 핸드폰에 바로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지폐를 덜 쓰지만 아직까지 중남미나라에 이렇게 지폐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지금 쓰는 지폐들인데 여기 금방 본 나무늘보, 그렇죠? 이 고래 종류, 여기 사슴,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워낙 많기도 하고 국가 상징을 해놓은 동물도 많고, 그죠?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코스타리카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조금 잠깐 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뭐 구체적인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선 그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고 메소아메리카도 공부하고 그런 입장에서 생태학과 연관해서 코스타리카 소개도 하면서 왜 이런 길로 가게 되고 어떤 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소개도 드릴 겸 이렇게 조금 코스타리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면 코스타리카가 생태 워낙 이 생물 종들이 많고 자연 환경에 따라 그래서 이 나비 종류가 한 6,500, 그 다음에 뭐 개미, 파충류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게 실제로 최근에 와서 생태 관광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각광을 받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까도 말씀하신 그 초대 국립생태원장 하셨던 그 최재천 교수님 이분 박사 연구 개미 연구를 코스타리카에서 해요. 개미가 그렇게 또 많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종류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87년부터 벌써 생태 관광이 돼요. 이게 뭐 몇십만 이상으로 이렇게 되고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코스타리카가 아무리 생태가 좋아도 치안이 안 좋고 사회가 불안하면 중남미 이러면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게 아이고 거기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코스타리카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서 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왼쪽에는 뿌라비다, 제가 제목에 넣었으니까 뿌라비다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는 이게 영화로 나온 겁니다. 옛날에 50년대 뿌라비다. 뭐 스페인어로 쓰는 거니까 그 멕시코 영화인데 거기에도 상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는 20세기 중반에 굉장히 안정된 사회고 그 사람들이 뿌라비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자주 나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만날 때 인사말, 헤어질 때 인사말, 이야기하면 맞장구 칠 때 뿌라비다. 그리고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 뿌라비다. 그러고 지금은 가면은 관광기념품, 그 다음에 무슨 로고처럼 뿌라비다. 뿌라비다 하면 지금은 코스타리카 사람, 코스타리카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 자체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나 생태주의가 공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코스타리카를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생태 관광이 그냥 자연이 좋다고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라기 공원, 그죠? 이게 아마 영화에도 잠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코스타리카가 있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코야 반도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소아메리카고 여기가 이제 수도입니다. 여기서 쭉 바다로 한참 멀리 갑니다. 한 100km 이상 가면 이 섬에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적도에서 가까우니까 열대 밀림이겠죠. 영화에 보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코스타리카에서 찍어서 그러긴 지금은 뭐 이렇게 그 관광 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정도로 코스타리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니면은
생물학을 하거나 아까 본 그 최재천 교수님이나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죠. 개구리부터 해서 뭐.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멸종하는 애도 이쪽에서 나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그래서 코스타리카를 잠깐 보면 여기 지도가 북미가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중미가 끼어 있습니다. 작죠. 당연히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적도가 여기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에콰도르. 그러니까 가까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요 중미 쪽이 예전엔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지각판들이 그 플라카 태평양 쪽, 남미 쪽, 카리브 쪽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미의 작은 나라인데도 이쪽이 밀려서 3,000m 이상 산이 생겨요. 이 작은 나라에. 쫙 3,000m 올라가면 기후가 최소한 15도 이상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기후대가 달라지고 다양하게 모인다는 거죠. 그러고 동물들의 통로가 되죠. 동식물들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금은 뭐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코스타리카는 이 생물 다양성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섞이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 코스타리카가 생물 다양성 이런 자연의 다양성 조건을 갖추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뿌라비다 삶 자체와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교육 이게 이제 공존의 삶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생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가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우리들한테 특히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작은 나라다 보니까 아무리 계시지만 코스타리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고 실제로 뒤에 보면 사람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존의 방식을 많이 모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나라 비슷하게 군부 쿠데타도 있고 전쟁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1948년도에 와서 내란까지 겪으면서 우리는 군대를 해체를 하자. 그거를 교육과 복지와 그다음에 문화적 이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그래서 미국이 저쪽 침범한다 그럴 때 정부 쪽에서 그죠? 그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반대를 안 하고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국민들이 반대 데모까지 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코스타리카가 이런 나라인데 그 정도로 국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주의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생태 관광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데요. 이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코스타리카처럼 작은 나라들은 공원이 저 많아서 사람이 안 가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나오는 자연 보존 지역이 또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1948년 정신을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커피나 이런 걸 생산하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체제를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이 넘어가고 하면서 국가가 독립하고 19세기 때는 커피를 생산하고 팔아도 그죠? 제법 돈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20세기가 되고 하면은 꼭 그렇진 않겠죠. 지금도 코스타리카 커피 하면 굉장히 손꼽아줘요.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타리카 커피가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뭐 몇 프로까지도 안 갑니다. 농산물 자체가 몇 프로 차지를 안 하고 그 중에 커피는 아주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코스타리카도 뭐 IBM 쪽으로 부품들 해가지고 또 가고 외국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모델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 와중에 이제 내전도 겪으면서 내전을 승리하면서 1948년 12월 1일 날 승리한 장군이 저걸 합니다. 결정적으로. 야, 우리 같은 거 남북 전쟁 같은 거죠.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부에 뭐 나라들이 크지도 않은데 우리가 합의를 해서 물론 치안 담당은 따로 해요. 군대 말고 경찰을 두는데 군대를 제도로서의 군대는 폐지를 하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군 부대가 있던 본부죠. 그거를 이 큰 망치, 제가 이제 큰 망치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말로 뭐 오해모 그러고 하마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표준말을 찾으려니 좀 이상해서 제가 큰 망치를 해놨는데 저걸로 상징적으로 부셔요. 이렇게 벽을 부시고 저거를 국립박물관으로 전용을 합니다. 그 안에 가면 모든 그 유물들과 또 들어가는 입구를 식물원처럼 만들어서 나비하고 쫙 아주 인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군부대를 박물관을 하고 그 군 예산을 첫 번째 교육과 복지, 물론 교육은 애들 학교부터 일반 어른들까지,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생태 관광을 해도 학생들 포함 어른들까지도 생태를 직접 보며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따로 둡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의회 승인을 하고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주의와 평화주의. 그래서 국제기구를 많이 초청해서 본부도 두고 국민들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스카르 아리아스 대통령 노벨상을 받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카라가 반군하고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때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중간에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조정하고 중립을 선언하고 이러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군대만 우리를 해산을 했다가 아니고 실천을 하면서 외교적인 성과까지 이루고 그죠? 그 모습을 보여주죠. 뭐 제가 실제로 관심 있었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중에서 얘들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됐을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외곽의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볼 때는 파나마를 지나서 있으니까 부왕청이 페루에 있잖아요. 콜롬비아 그쪽에 나중에 또 생기잖아요. 거기서 보면 파나마를 지나서 끄트머리고 멕시코 부왕청에서 보면 누에바 에스파냐, 그다음에 과테말라에 총독령이 있고 거기서 제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이 안 되고 그리고 원주민이 없으니까 이거 뭐 저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원주민들이 있는 데는 못 산다가 아니라 노동력, 활용할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공짜 노동력. 그래서 대농장이나 뭐 그 플랜테이션, 그 사실은 이 쿠바에 제일 먼저 플랜테이션이 들어가요. 그 바나나 뭐 이런 것들, 커피도 코스타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원주민 노동력이 없으니까 각자가 자기 걸 조금씩 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항상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대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과 주목과 초점이 안 되다 보니까 관료들 세력이 또 없겠죠. 그죠? 그 부왕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변두리니까. 그 두 세력이 없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크지 않겠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3대 보수 세력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을 하면서 커피 농사를 하면 지을 만큼 지으면 땅도 주고 그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 모델을 찾아냅니다. 18세기 자기들. 그래서 19세기
그 민주주의 모델이나 이런 거를 이거는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메인 대학이죠, 거기서. 이 코스타리카가 20세기 와서 많이 또 이제 소환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는 중남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분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외된 지역도 있어요. 그 중남미 이슈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미국에서 보내주는 돈, 그죠? 레메사, 일하러 간 사람들. 그 이민 문제 있잖아요. 근데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나 파나마 사람들이 코스타리카 살러 오는 거예요. 거기 돈 벌으면 자기 나라보다는 많으니까.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차이가 나겠죠. 그죠? 뭐 그런 빈곤까지는 없다.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 계층의 문제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우선 교육 이런 걸 보면 학교 애들인데 기본적으로 저게 있습니다. 학교 가면 매뉴얼이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콘 비벤시아가 저겁니다. 비벤시아가 산다는 얘기인데 콘 함께 같이 사는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공존 공생을 위한 매뉴얼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 간에 아까도 우리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 이런 관계. 이게 당연히 교육으로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이제 비디오인데 그 민주주의가 이것도 동영상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코스타리카가 군대까지 없애가면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이거를 애들한테 그래 선거니까 그래 원래는 해야 되는데 오늘 아빠하고 놀러 가자 이게 아니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보면 적어놓은 게 3살부터 17살까지 18은 성인이니까 자기가 투표를 하고 실제로 투표 이런 거를 모의 투표를 합니다. 모의 투표를 해서 장난이 아니고 결과까지 공개를 해요. 애들은 누구를 선택했구나 이런 거. 이것도 제가 캡션을 못 따라서 그냥 해놨고요. 다는 아니고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3살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안고 가고 좀 큰 애들은 걸어갑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들이 누구를 찍어라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나는 누구를 찍었다. 그래 니는 왜 그래 찍었니? 그죠? 이렇게 그냥 그거를 의견을 물어보고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거는 전혀 아닌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뭐 애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참여교육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실제로 참여교육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외국에서 온 옵저버들입니다. 실제로 와서 봐요. 그리고 결과까지 공개를 하고 누가 몇 프로를 받고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실제로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애들한테도 의견도 물어보고 그죠? 자기가 선거를 하고 옵저버들이 와서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막 좀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가 복잡하고 바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진정성, 절실한 민주주의도 그냥 군대까지 없애고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채택을 한 거죠. 실제로 뒤에 보면 경제적인 모델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
그 사실 이게 우리 스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집을 지어놓고 앞에 정원도 만들고 뭐 우리나라는 굳이 도시 시스템이 아니라 상하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산업 사회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이런 메소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살짝 달라서 2000년 전에도 도시를 만들어 버려요. 사방 10리 이상을 4km, 5km 석회로 포장을 하니까 당연히 하수도를 만들고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때도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뭐 이런 환경이나 생태 문제가 도시 내에서 살짝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고 최근에 와서 20세기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도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땡겨서 말씀드리려니까 첫 번째로 두 개로 이제 나눠 볼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가적 환경보호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푸른 깃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푸른색. 이것도 푸른색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환경에서 이제 생태로 이렇게 조금 변이 돼 가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생태 체험과 생태 관광 교육, 그 중에서 몬테베르데라는 그 지역, 구름숲 생태 보존 지역, 요거만 예로 보겠습니다. 생태 보존 지역도 굉장히 많고 말씀드린 대로 국가 25%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광이 주요 경제 정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두 개 예만 볼게요. 푸른 생태 깃발 프로그램은 1996년도 생깁니다. 첫 번째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그래서 바로 학교 교육 쪽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학교. 그죠? 96년. 그래서 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보자. 블랙.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환경 푸른색. 푸른색이라고 이야기한 건 저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1996년도 한참은 이제 생태가 많이 뜨고 생태 관광이 하다가 당연히 코스타리카에도 우리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한 게 처음에는 바닷가, 그 말 그대로 바다가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해수욕하고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보존할 것인가. 수질 관리. 그러다 보면 주변의 마을, 그죠? 하수도부터 위락시설 이런 것들, 오락시설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자. 환경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몇 년을 하니까 성과가 괜찮다. 그래서 학교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게 늘어납니다. 전 국가적인 시책이 돼서 분야가 확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기업들까지 동물 뭐라고 그러죠? 동물들 보호하는 그다음에 그죠? 그런 것까지 다 확대가 돼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 원래는 그래서 깃발 프로그램을 해서 단체를 아주 잘하는 단체나 그런 마을, 그죠? 해변을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증 마크를 주고 여러 가지 그거를 줍니다. 어드밴티지를 줘요. 처음에 인증 마크를 주고 보증을 해주고 여기는 관리가 잘 됐다, 그죠? 물도 깨끗하다 이런 걸 주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히 관광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바닷가 쪽에 있다가 학교 쪽 늘어나면서 각 카테고리별로 기술 자문위원단이 따로 있고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역량 강화 교육 우리처럼 그죠?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것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광 지역 원래도 이런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그런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환경 생태 교육 아까 여기처럼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관광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됐지만 단순한 인증제도나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그다음에 시스템을 넘어서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넘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까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96년도에 처음에 바다에서 바다니까 당연히 푸른색이잖아요. 우리는 푸른색이나 녹색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스페인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에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우리는 푸른 산 그러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녹색별 지구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스페인어로 직역을 하면 둘 다 안 맞아요. 녹색이 아니라 바다가 3분의 2가 넘으니까 멀리서 보면 푸른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행성도 안 맞고. 어쨌든 스페인어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푸른색,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되고요. 국가 사업으로 되는 게 여기부터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분야를 제가 간략히 적어놨는데 해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 가다가 자연보존적, 우리말로 대략 옮겨봤습니다. 하수시설, 기후변화 가다가 여기 보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커뮤니티, 이렇게 커뮤니티인데 이런 거 관련되는 분야들 있죠. 잘하는 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보면 보건 문제, 지속 가능한 가정. 궁금하긴 해. 이게 25년 동안 성과 리포트가 나왔는데 양이만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고 궁금하긴 해요. 번역을 해놨는데 쭉 가다 보면 농수산물 그리고 그 교회 실제로 이건 종교단체인데 거기서 생태 공동체가 어떻게 우수하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발굴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인증도 해주고 그리고 생태 외교 궁금하죠, 그죠? 외교까지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 건축까지 그다음 동물 복지 뭐 이런 것까지 그러고 그죠? 이 뒤에 한 3개 이렇게 더 있는데 기업들까지도 연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와 연관시킨 생태법인적인 그런 요거는 제가 그 보고서가 22년 것까지 쭉 25년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아마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음에는 단순히 해변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애들 교육, 성인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러다가 가면 자꾸 포함을 시키는 게 생태 자체,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지속 가능한 이런 문제들. 그래서 관점 자체가 환경이라는 거는 사람이 저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해변에 이걸 관리하자. 오염수가 간다. 그러면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학적으로 인간 중심의 인간이 과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통제를 해보자. 이런 관점이 앞서요. 인간 중심주의.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거기인데 조금 가다 보면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동물의 복지나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고 이런 거에 가면 관점을 바뀌어서 우리가 이 가이아라는 지구 자체 생태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삶이니까 처음부터 관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 보자. 생태계 안에서 생태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고 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는 거죠. 성격 자체가 살짝 변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여기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별을 제일 잘하는 최고 등급 별까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커뮤니티라든지 지방 단체도 그렇고, 그죠? 종교 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포함해서 가스 배출 이런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입니다. 이제 이 코스타리카 학교는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 중등학교가 중등입니다. 말 그대로 6년. 그죠? 우리 고등학교 포함이죠. 거기까지.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대학교는 나중에 따로 분리했어요. 대학생들은 성인들이고 하니까 교육 거기서 따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애들,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우수 학교들, 여기 보면 18개 학교죠. 지정을 해서 인증을 하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보고서에 보면 나와요. 아주 유치원 애들은 저런 거부터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든지, 그 물을 주면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식부터, 조금 더 큰 애들은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가면 분리 배출하는 거, 뭐 중남미 국가에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분리 배출하는 것부터 가장 기본이죠. 그런 것부터 해서 학년 등급이 올라가면 달라지고, 대학생들은 그래서 아예 다르니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깃발을 줍니다. 이게 그 푸른 생태 깃발 프로젝트입니다. 1996년에 굉장히 나중이죠. 이게 생태 관광도 한참 가는 건데 20세기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을 통제한다고 했다가 이런 생태까지 같이 망라하는 그런 국가 프로젝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몬테베르데 구름숲. 구름숲 말이 생소하긴 한데, 몬테베르데는 이제 지명 마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숲, 열대 우림 숲이잖아요. 코스타리카가. 구름이 이 나무들 위에 몇십 미터 자라니까 이 안개 같은, 물안개 같은 게 꽉 구름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용어가 스페인어로 이렇게 적고 영어로도 적었지만 스페인어로 누보소고 이렇게 클라우드 이렇게 되고요. 우리말로는 뭐 그냥 구름숲 이렇게 적었습니다. 몬테베르데. 이게 코스타리카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 10,000헥타르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재밌는 게, 그 숲속엔 옛날에 많이 그냥 사람도 안 살고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연관이 돼서 전쟁에 참여를 하죠. 미국의 젊은 애들을 징집을 합니다. 전쟁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그 퀘이커교도 알죠? 그 기독교 중에 한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있죠. 스페인어로는 꽉게로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주의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징집을 강제적으로 하더니, 그때는 월남전도 전이잖아요. 6.25 때니까 50년대. 그래서 아주 일본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코스타리카가 그래도 안정이 돼 있다는데, 그러고 코스타리카로 많이 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분이 이쪽 숲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만든 마을이 몬테베르데입니다. 몬테는 이제 언덕이라는 뜻이고 베르데는 그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전체 지역을 구름숲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연 환경을 굉장히 보존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스타리카가 20세기 중반도 지나면서 1972년에 그 사람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생태 보존 지역으로 하자.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뭐라 그러죠? 그 공원, 뭐 국립공원 이런 걸 하면 안에 못 살게 하고 통제를 하고 도리어 사는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 사람들은 살고 관광도 하고,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교육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구름숲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말로는 영어도 그렇고 실제로는 구리는 이제 안개 같은 거니까 물이잖아요. 그죠? 물의 숲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름의 숲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아열대나 상록수 많은 여기에 캐노피 수준이 이제 나무 꼭대기에 있는데 구름처럼 쫙 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숲이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많이 쓰는 말이던데, 그죠?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생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식생이 다양합니다. 이끼 종류부터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끼가 많다 보면
양서류들, 뭐 파충류들 무진장 많겠죠. 그 개구리가 여기가 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아까도 봤던 최재천 선생님 그 연구한 것처럼 개미가 또 그렇게 그 코스타리카에 많고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그래서 구름숲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아주 보기 드물게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군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또 여기가 유명한 게 얘가 황금 두꺼비입니다. 그냥 보면 개구리 같기도 한데 이제 전문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러겠죠. 두꺼비인데 이렇게도 적어놨죠.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 이제 두꺼비 밑에는 두꺼비 해놓고 위에는 개구리라고 적어놨죠. 실제로 구별을 못한 사람도 많고, 근데 얘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1989년도에 첫 멸종 사례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게 이렇게 기념걸로 만든 건데, 얘는 사라졌지만 잊지는 말자로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발견이 안 돼서 멸종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 구름숲에서 기온이 바뀌니까 멸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숲하고 이야기할 때 얘가 상징처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굉장히 여기 산호세 여기입니다. 여기 코스타리카가 있고 여기 니코야 반도가 있고 산호세에서 한참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요 지역 개구리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얼마 안 되죠. 4cm, 5cm니까 굉장히 작죠. 어쨌든 얘가 멸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황금 개구리, 황금 두꺼비 찾으면 우리말로는 두꺼비니까 얘가 많이 나와요. 보고가 됐고 그 멸종 사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 생태 관광은 간략 요약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자연 자체가 다양해서, 그렇죠? 뭐 맹그로브부터 해서 산호초까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이렇게 되고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에 이 무엇보다 이 생태교육과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 생태교육은 뭐냐면 거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돈 많은 나라들이 돈을 들여서 생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관광도 하고 생태도 당연히 보존을 하고 일거양득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아까 민주주의 교육처럼 생태 교육도 이 안에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코스를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생태 교육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태 관광 비싸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야 되고 전문 가이드가 붙어야 되고 생태를 안 상하게 해야 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죠? 그쵸. 돈을 들이더라도, 그죠? 골프장이나 뭐 건물을 하거나 해도 돈은 많이 들잖아요. 놀기 위해서도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그죠?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쵸? 이 사는 사람들, 거기 원주민들, 아까 봤던 퀘이커 교도들은 그 안에 살고 있고, 또 작지만 원주민들도 있어요. 거기도 보호를 하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걸 합니다. 그죠? 이 복지와 환경 뭐 이런 노력에도 기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안에 말 그대로 완전 숲이 완전히 열대 그 같죠. 이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애들은 실제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 관광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를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데
생태를 보존합시다 이러면은 저도 가끔 TV 옛날에 다큐 이런 데 보니까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공존을 하자. 그러면 자연만 살고 천연기념물만 하고 사람은 그러면은 안 사냐가 아니고 같이 공존을 하자. 이거를 모색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육도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죠? 절박함이 있고 진솔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교육. 그리고 이 안에 얘는 제가 상징적으로 했던 얘가 그 유명한 깻살 새입니다. 이 꼬리 털. 이게 이제 아스테카 황제들이 뭐 코스타리카까지는 아니고 과테말라 쪽 그쪽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깃털 거를 만들잖아요. 그죠? 아주 신성한 새죠. 그죠? 이런 게 보존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구체적인 체험은 리포트 자체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그 카테고리별로 지금은 세분화돼서 환경, 교육, 동물 복지, 뭐 생태 기업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또 제목이 교육이니까 교육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이 직접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발견도 하고 체험하게 직접 참여하고 그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이나 인간 활동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또 위협을 가하는지 우리가 그죠? 동물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세를 맞이해서 그죠? 그래서 동물들이 동물원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공존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의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뭐 환경 실험실 프로젝트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초등 중등 이런 학교 커리큘럼에 당연히 뭐 민주주의도 법적으로 해서 다 하듯이 깃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태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계속 발전시켰던 민주주의의 공존, 사람끼리의 공존, 여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거는 생태주의적으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진솔함과 삶의 방편으로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제가 코스타리카를 메소아메리카 학과, 라틴 아메리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